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2년 12월에 치러졌던 전산회계 1급 105회 이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와가지고요. 51%의 합격률을 보였어요. 자, 쉽게 출제됐던 105회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사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다. 1,000만 원을 여러분 출자하게 되면 회사에 자산도 늘고요. 자본도 늘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면 회계상 거래잖아요. 여러분 얘는 거래가 맞습니다.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변제하다. 이렇게 되면은요. 외상매출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줄어들고요. 그만큼 보통예금을 줬으니까 자산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회계거래가 맞는 겁니다. 성수기 재고 확보를 위해서 상품 3,000만 원을 주문하기로 한 거예요. 주문을 하면서 뭐 돈을 주고받거나 무슨 외상대금 생긴 게 아니라 주문하기로 하면 여러분 얘는 단순한 의사결정 또는 단순한 계약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얘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예요. 정답은 3번인 거죠. 자, 화재가 발생해서 창고에 있던 재고자산 2,000만 원이 멸실되다. 갖고 있던 자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회계 처리해보면 아시겠지만 영업 외 비용에 재해 손실을 잡으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회계상 거래가 맞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는 가정이다. 여러분 얘는요. 답은 계속기업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재무제표가 기본적으로 회사가 계속 존속을 해야 의미가 되는 거지 당장 내일 모레 망한다 라고 하면 기업회계 기준을 아무리 맞춰서 만든 재무제표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기본 가정 중에 하나인 계속기업 가정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기업 실체에 채권자나 주주들이 아닌 별도의 그 법인, 그 회사에 대한 회계보고를 한다라는 기업 실체 가정이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 기간별 보고잖아요. 끊어서 연도별로 보고한다. 이 세 가지가 주요 기본 가정인 거예요. 4번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여러분 재고자산은 내가 판매하려고 갖고 있는 판매용인 거잖아요. 유형자산은 사용하려고 갖고 있는 거고 회계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컴퓨터다. 여러분 얘는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되니까 재고가 아니에요. 임대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 여러분 얘는 임대용인 거는 투자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재고가 아니에요.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대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이다. 여러분 얘도 투자자산이 되니까 재고자산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조선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판매용으로 갖고 있는 선박이다. 선박이 무지하게 크잖아요. 유형자산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매용으로 갖고 있으면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몽땅 다 재고자산이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번 문제인데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틀린 거를 고르래요. 유형자산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맞는 얘기예요. 기계장치가 됐든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취득할 때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운송비와 설치비, 부대 비용은 과산시킨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운반비나 각종 보험료나 설치비나 자, 요거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들은 싹 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조금 난도가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한다라고 하면 철거 남은 장부가액은요.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유형자산 원래 폐기 손실인데 K렉 같은 경우에는 폐기 손실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유형자산을 없애면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다가 그냥 엎어서 이 개념 과목을 쓴다고 했죠. 최종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요, 얘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3번이 틀린 말이에요. 4번,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자, 왜 이게 약간 이것도 난도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동차 같은 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국공채를 매입을 하는데 워낙 이게 이제 장기간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는 즉시 산 가격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진 부분이 원래 평가손실을 잡아야 되는 건데 이게 유형자산 취득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평가손실을 잡는 게 아니라 얘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돼 있었잖아요. 조금 난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얘도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는 무형자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이것도 뭐 전형적인 원리를 묻는 빈출 문제인데요.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한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상각 기간은 40년까지 가능하다. 아니에요. 최대 해봤자 20년이라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40년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때는 정액법을 쓴다. 원래는 정액, 정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다 뭐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정액법을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얘는 다른 방법 없을 때 쓰는 방식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재무상태 표시 방법으로는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는 직접법과 자,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형식의 간접법 모두 허용된다. 자,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기계장치 같은 유형자산들은 취득원가에다가 밑에다가 누계액을 차감하는 그런 간접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법과 간접법이 모두 허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직접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법만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직접법, 간접법 둘 다 기업회계상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자,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직접법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중 주요 장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랬죠?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살짝쿵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알려면 저 앞쪽에 회계순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돌이켜보면 분계를 하면요. 요거를 이제 분계장에다가 싸그리 옮겨 적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면 각 계정별로 이 계정별 원장에다가 옮겨 적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치산표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재무제표에서는 손익계산서가 먼저 나오겠죠. 재무상태표가 뒤에 나오고. 자, 이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요 앞쪽에 있는 요 두 가지 요거를 주요 장부라고 하고요. 얘는 당연히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주요 장부 외에 사이사이에 자, 이 분계장과 결국은 1번 분계장과 2번 총계정 원장, 계정 원장이 주요 장부예요. 그래 답은 2번인 건데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 출납장, 무슨 매입 매출장, 뭐 상품 재고장 각각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 서브 덜 중요한 보조 장부가 되는 거고요. 정산표나 합계정화 치산표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또 다른 어떤 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7번이에요. 다음의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여러분 얘는 자본의 항목을 묻는 문제예요. 자본에 5가지가 있었잖아요. 자본금은 액면의 합계고요. 맨 밑에 이익잉여금은 자, 이익의 누계고 가운데 3개가 중요하잖아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타 포괄손익 누계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보시는 것처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라고요. 그거 이외에 투자 부동산의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재무제표를 해외
그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 환산 손익이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타 포괄 손익 두 개고요.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 주식 할인받은 차금도 자본 조정,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그래서 얘는 자본의 항목의 종류를 묻는 문제인 거지요. 자, 8번 문제 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좀 복잡한 계산 문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원리에 따라서 쭉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라는 문제이고요. 매출 총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 매출에서 총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되는 건데 딱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단 순매출이 보이네요. 자, 순매출이 47만 5천 원이에요. 여러분 얘는 딱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매출 원가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로 나뉘느냐? 기초 금액이 있고요. 단기에 이제 추가로 매입한 금액이 있는 거고요. 기말에 남은 재고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씩 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돼 있나요? 보니까 기초상품 재고액이 10만 원이 있는 거죠. 여기 10만 원 적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자, 20만 원이 있는데 20만 원 중에서 두 가지 특이한 게 있는 거죠. 요렇게. 하나는 뭡니까? 매입 할인이에요. 그럼 매입 할인이 뭐죠? 느낌상? 내가 매입을 했다가 외상으로 샀는데 빠른 시간 내에 외상대금을 갚는 바람에 상대방 거래처에서 고맙다고 깎아준 금액이에요. 내가 20만 원 주고 샀지만 이 중에 5천 원을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산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야겠죠. 20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천 원은 빼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매입 환출이에요. 얘는 뭡니까? 매입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품한 거예요. 그럼 내가 20만 원 산 중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까? 다시 반품을 했으니까 이것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또 5천 원을 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20만 원을 취득을 했지만 하나는 깎아줘서 빼는 거고요. 하나는 반품해서 빼는 거니까 실제 내가 취득한 금액은 20에서 만 원을 빼면 내가 실제 취득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19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기말 상품이 11만 원이래요. 그래서 기말 상품은 11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볼게요. 기초에 했던 요 10만 원과 단기에 매입한 요 19만 원 두 개를 합치면 이 두 개가 29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29만 원이 판매 가능액이에요. 그런데 기말에 안 팔리고 남은 게 11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19만 원을 더한 다음에 11만 원을 빼는 거니까 자, 10만 원 더하기 19만 원 한 다음에 안 팔린 거 11만 원을 빼고 나면 자, 매출원가 얼마가 되는 거냐? 자, 이 총 금액이 자, 18만 원이 됩니다. 팔린 금액이 이만큼인 거죠. 따라서 47만 5천 원에서 18만 원을 빼고 나면 자, 이 매출 총이익은 29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자, 2번이 되는 겁니다. 되게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요. 기본적으로 기초에 단기를 더하고 기말을 뺀다라는 이 논리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된다는 이 논리를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논리는 아니니까요. 거기서 실제 매입한 거에서 빼주는 게 뭐냐 이거를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빼야 되는 논리를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매출총이익 문제 그리고 매출원가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9번 문제 볼까요? 자, 이제 원가 회계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가공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공 원가는요. 자, 뭐랑 뭐랑 더하는 겁니까? 가공하는 원가니까 직접 농비하고 제조 간접비 두 개를 더하는 거를 자, 가공 원가라고 불러요. 문제를 보니까 직접재료비가 있나요? 얘는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직접 원가가 160만 원이에요. 얘가 160만 원이에요. 얘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 변동 제조 원가가 60만 원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조 원가에는 변동도 있지만 고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조 원가의 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총. 이것만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변동 제조 원가는 총 제조 원가의 30%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총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총 금액이 있는데 여기다 몇 프로 곱했다는 거예요. 30%를 곱하니까
이게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6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제조원가 30% 곱한 게 60만 원이니까 자, 총 제조 간접비는 얼마라는 겁니까? 넘기면 나누기 0.3으로 바뀌니까 자, 60만 원 나누기 0.3으로 하면 이 금액이 200만 원이 나와요. 즉 200만 원 총 제조 간접비 30% 곱하니까 2, 3은 6, 60만 원 나왔다는 거잖아요. 총 제조 간접비는 이게 2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가공 원가는 더하면 360만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답은 3번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원래 전산회계 1급 본 강의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가가 좀 어려워서 제껴도 되기는 해요. 자, 4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 지금 이 문제는 가장 기본되는 문제인 거예요. 원가의 구성이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근데 이 두 개를 더한 거,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합친 걸 기본 원가라고 부르잖아요. 기본 원가. 그다음에 이제 요 직접 농업 원가에다가 가공 제조 원가를 더하면 이게 가공 원가, 전환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 구분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꼭 여러분 풀 줄 아셔야 되니까 요 문제 기억하셔서 다음번에 유사 문제가 나오면 꼭 맞히셔야겠죠? 자, 10번 문제 볼까요? 다음 그래프의 원가 행태에 대한 것은 원가는 무엇이냐? 보니까 조업도, 얘는 이제 생산량이잖아요. 생산량이 쭉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쭉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그림인 거죠. 이 그림이란 거잖아요.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 원가는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조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총 금액은 그대로고, 자, 더 만들어도 총 금액은 그대로니까 총 금액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단위당 원가는 하나도 안 만들면 엄청 금액이 나갔지만 하나 만들면 한 개 원가지만 두 개 만들면 반으로 떨어지잖아요. 10개 만들면 10분의 1 떨어지잖아요.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건 결국 무슨 비용이냐? 바로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공장 건물의 임차료예요. 자, 직접 재료비랑 이 연료비는 변동비예요, 변동비. 변동비는 뭐냐면 안 만들면 안 들어요. 근데 만들도록 계속 증가하는 거죠, 비례해서. 근데 공장 사무실의 전화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얘는 기본 요금이 있어요. 여기에 추가 요금이 있는 거예요. 기본 요금은 고정비, 추가 요금은 변동비.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 얘를 고정비랑 변동비랑 섞여 있는 혼합 원가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원가의 종류를 묻는 문제이고요. 제가 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를 원래 어려운 건 제끼면 돼요. 그러나 이 내용은 원가의 종류를 묻는 문제로 좀 전 나왔던 문제랑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 써도 이 정도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평균법에 의한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얘는 지금 재료비를 묻는 거예요? 가공비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을 묻는 문제이고요. 지금 무슨 법으로 묻는 문제인 겁니까? 평균법으로 묻는 거죠. 여러분 평균법은 기본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기초 제공품도 다시 작업한다 라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또 문제를 딱 보니까 기초 제공품이 1000개가 있었고요. 이게 1000개예요, 1000개. 그리고 단기에 10,000개를 또 추가 착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총 몇 개를 작업한 겁니까? 11,000개를 작업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이 1000개도 처음부터 다시 작업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총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11,000개를 작업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된 거냐? 완성된 게 8,000개가 완성됐고요. 당연히 미완성된 게, 미완성은 기말 제공이란 거잖아요. 기말 제공품이 몇 개냐면 자, 3,000개예요.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이 새로 작업한다는 가정이잖아요.
기초에 있던 거 원래 지난번 기에 20%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이 1000개도 지금 새로 작업한다, 새로 가공한다 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 8000개는 싹 다 새로 가공한 거니까 100%가 완성된 거지만, 이 3000개는 그 중에 이번에 60% 완성된 거니까 60%만 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8000개 다 더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36, 18이니까 1800개만 더하면 9800개가 가공비의 평균법 금액입니다. 답은 3번인 거죠. 여러분, 이 완성품 환산량 문제가 무지하게 잘 나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원래 원리를 바탕으로 빈출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제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다만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선입선출과 평균의 차이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를 묻는 그런 문제이고요. 잘못된 것을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개별과 종합의 차이 정도는 아셔야겠죠? 종합 원가 계산은 동일한 규격의 제품이 반복하여 생산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 대량 생산되는 경우에는 종합을 쓰는 거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각 작업별로 원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 원래 작업 지시서라는 거를 가지고요, 그때 들어간 원가를 집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얘는 개별 원가 계산에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합 원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이고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해 각 제품을 별도로 제작 판매하는 제조업에 사용된다. 자,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주로 항공기나 선박이나 등등등등 굉장히 규모가 큰 것들에 쓰이는 방식이 개별원가 계산인 거죠. 자,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지서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 거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고요. 이 개별과 종합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문제예요. 다음은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부가세법상 이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볼까요?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 납세 의무를 진다. 보통 뭐만 이러면 정답이 아닌 거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영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영리 사업자도 납세 의무를 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 국가나 종교단체나 등등등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들도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이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낸 거를 걷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추가로 납부하는 업무를 취하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 이 사업자 영리 목적만 취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비영리도 당연히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1번이죠. 자, 이게 나머지 것도 확인해 봐야죠. 사업 설비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는 거다. 당연히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적, 물적, 독립성을 지닌 사업자가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게 면세 사업자가 있고 과세 사업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이게 사업자 같이 보이지만,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납부도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옛날에 부담했던 부가세만 내고 더 이상 나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 아예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사업자만, 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자,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좀 볼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면세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후생 관련된 것들, 기초생활 필수품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토지 공급 같은 것들 몇 가지가 있죠. 자,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예요. 약사가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은 면세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토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토지. 그러니까 땅 자체를 판다고요. 얘는 면세예요. 자,
그러나 토지를 빌려주는 임대는 토지를 판 게 아니고 빌려준 거기 때문에 얘는 과세입니다. 약사가 공급한 일반의약품, 자, 이게 처방전에 의한 거는 약국에 처방전 가져가잖아요. 얘는 면세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처방전 받아가지고 사는 약은 무조건 꼭 필요한 거니까 면세지만 일반 의약품, 파스 같은 거, 데일밴드 같은 거, 여러분 얘는 과세입니다. 따라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자,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완전 면세제도이다. 자, 여러분 영세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세율. 영세율은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매출세액을 신고할 때 영세율이니까 0%로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내가 납부했던 거를 다 공제받아 먹잖아요. 환급 받잖아요. 그래서 영세율이 이 사업자는 세금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완전 면세예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완전히 아니고요. 부분 면세예요. 왜냐하면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고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취득할 때는 10% 내고 취득을 했는데 신고를 못하니까 아예 10%를 거둘 필요는 없지만 옛날 냈던 부가세를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일부를 손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익이고 부분적으로 손해니까 부분 면세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완전 면세는 영세율이에요.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단골 손님이지요.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된다. 이게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일반인지 면세인지가 구분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숫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할 날로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면세 포기하고 일반 과세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영세율이 되는 거거든요. 면세 포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영세율들이 하는 거니까. 3년간 암기하셔야 돼요. 맞는 얘기고요. 부가세법에서 여러분 몇 가지 암기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면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면세가 안 되고요. 간이가세자를 포기해도 3년간 다시 간이가 안 되거든요. 요 몇 가지 암기를 해서 얘는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1개월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지체 없이 가서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 문제가 나오면은요. 논리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지어가면서 암기를 하는 문제를 내면 보통 부가세법에서는 5가지 정도 암기할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죠. 자, 단골 손님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은 부가세법상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라는 내용인데 보니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납세 의무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장별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납세지와 전단기 세액공제법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여러분 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한 개 사업자만 만들어서 여기서 신고도 총괄하고 납부도 총괄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 반면에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자,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되 납부만 총괄하는 그런 제도인 거지요. 자, 사업자 단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여러분 이번 전산회계 1급 105의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5의 이론 기출풀이 마치도록 할게요.